안녕하십니까?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요즘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이나 또한 시작하려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려는 내분비학 전문 아니신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이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임상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쉬운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참 좋은 치료 방법이죠. 아이들 키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키가 크는 영양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이름에서도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호르몬 치료라는 건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의 분비의 조절을 탁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쉽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치료하면 키가 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혹시 억지로 강제적으로 키가 크게 되는 그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또 뭐가 있는 건지 잘 알고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다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라 하고 하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성장 호르몬이 간에 가서 IGF-1이라는 그 인슐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성장 그 요소를 분비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성장을 돕습니다. 골단, 뼈가 크게도 하고, 근육도 힘을 붙게 하고, 또 뇌에서 뇌척수액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혈당을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이 IGF-1이라는 게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을 돕는 그런 건데, 그 억지로 성장을 돕다 보면 거기에서 따라와야 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또 같이 와야 되거든요. 인슐린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커야 되는데,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쩌면 조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사들이 이렇게 몇 단위로 치료하세요, 몇 밀리그램 치료하세요 라고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많이 맞으면 뭐 더 빨리 더 큰 효과가 있겠지 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성장 호르몬은 절대로 키가 크게 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여시키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잠자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에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도 요거에 맞춰서 취침 한 30분 전쯤에 피하에다가 주사를 맞춰줘야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조금 더 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취침 30분 전에 피하로 주사를 합니다. 보통 어떤 때 투여를 하느냐? 성장 호르몬이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죠. 선천적인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후천적인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성장 속도도 감소가 돼 있고, 키도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2%타일 밑으로 굉장히 작고, 또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는데도 큰 반응이 없고, 또 MRI에도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이 확인돼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터너 증후군들도 굉장히 이 성장이 키가 많이 작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저신장이 생기는 건데, 이 환자들에게는 특별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키가 키우는데 갑상선 그 호르몬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 이 키가 클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 때문에 키는 크는데 갑상선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주기적으로 꼭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 신질환, 신기능 저하에 따라서 이제
성장이 장애되어 있는 경우에 그 대사 이상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레드 윌리 증후군에서 성장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프레드 윌리 증후군은 이제 일단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면 키도 작고 굉장히 고도 비만이 돼서 음식 섭취도 힘들겠고 또 고지혈증, 고혈압, 조기의 당뇨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일단 키도 크고 또 근육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아이들이 아주 슬림해집니다. 그 다음에 BMI라고 해서 바디 매스 인덱스도 개선이 돼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효과가 좋은 만큼 그 위험성도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프라드 윌리 증후군 환자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일단 체지방 개선 효과, BMI 개선 효과가 있어서 슬림해지고 근육의 힘이 강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좀 더 할 수 있고 워낙 고도비만이 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근육의 힘이 강해져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애들이 워낙 비만이 심한 애들이 성장 호르몬을 맞게 되고 그렇게 된 애들이 이제 키를 키우게 되면 뼈가 그 아이들의 비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관절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워낙 비만해서 이 수면 무호흡증도 있는 환자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 아이들 자는 동안에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증 비만한 아이들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에서 아기들 수면에 무슨 문제가 없는 건지 코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투여 전에 호흡기계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은 만큼 위험성도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될 병입니다. 보험 진단 기준도 있습니다. 워낙 작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애들이 4살 이후에 따라잡기가 성장이 실패했을 때 이 혈당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확인해 보면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유도 없이 이 3%일 100명 중에 3번 이하일 때 성장 속도 개선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터너 증후군이나 누난 증후군 같은 경우에 밑에 보험 기준을 따져봐서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라는 게 딱딱 써 있는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여 방법은 한번 투여할 때 같은 곳에다 투여하면 안 됩니다. 같은 부위에 자주 투여하게 되면 지방 위축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2에서 2.5cm 정도 떨어뜨리면서 자꾸 순환시키면서 투여를 해야 되겠고 취침 30분 전에 매일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6일 동안 투여합니다. 이 용량은 질환별로 상이합니다. 터너나 저체중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은 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보관은 절대로 얼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8도씨 정도 되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용지에 혼합할 때 절대 흔들어서 혼합하지 않고 살살 구슬려 가면서 혼합을 시켜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할 때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이 근육의 힘도 키우고 뼈도 늘려서 키가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뇌에서 그 뇌척 수액을 과다하게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분비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상승돼서 당이 올라갈 수, 혈당이 높아질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인슐린 저항증 같은 혈당 변화 같은 경우는 이 성장 호르몬 치료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 체크를 하는데, 이 IIH라고 하는데요. 이 특발성인 두개내압 상승. 이 뇌척수액은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뇌척수액이 많이 분비가 돼서 뇌압이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사실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아이들이 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토하고 난리가 날 텐데, 아주 서서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치료하는데 아이가 두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두개내압 상승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데 아이가 엄마 눈이 잘 안 보여, 엄마 눈이 뭐 두 개로 보여,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두개내압 상승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얘가 성장 호르몬 치료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단순 두통으로 생각하고 뭐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거 먹고 그냥 지켜봐라 하고 계속 성장 호르몬 치료하면 아이가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할 때 신경계 이상, 두개내압 상승, 두통, 구토나 시신경 유도 부종으로 인해서 시야 손실, 시각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서,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애가 두통이나 구토가 있다?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서 응급실 의사에게 성장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은 아닐까요? 한 번 더 물어보시면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을 치료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뼈의 길이가 갑자기 길어져서 키가 크는데, 갑자기 길어지는 뼈가 아주 튼튼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그 갑자기 길어지는 뼈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 체중을 많이 받는 곳, 바로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단 분리증이라는 게, 고관절 이 끝이 이 엉덩이와 붙어져 있는 곳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부러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골단이 분리된다라는 건. 그런데 이 골반이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를 다들 의사들이 신경을 써서 검사하고 치료를 할 텐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허벅지가 아파요, 엄마 무릎이 아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릎만 찍어보고 허벅지 만져보고 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얘기했다가 아이가 뒤늦게 발견돼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아이들이 하체 부위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뭐 허벅지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 대퇴골 검사를 같이 받아서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의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대퇴골도 골단 분리증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진단을 해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라드 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근력도 굉장히, 비만도 문제지만 근력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척추 측만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지 더 악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이제 논란 중인 게, 꽤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떤 종양이나 백혈병을 일으킨다라는, 실제 투여 중에 백혈병을 확인하고 투여 중에 종양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이 백혈병이나 어떤 악성 종양을 일으킨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나타날 병, 아니면 의사들이 발견하기 전에 어떤 백혈병이 있었다거나 종양이 있었던 것들이 성장 호르몬 치료함으로써 조금 더 빨리 커지거나 빨리 조기 발견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견해니까, 투여 전후에 어떤 뭐 이런 악성 종양들, 백혈병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개내압 상승 때는 일단 성장 호르몬은 반드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치료 시작하고 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서서히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과에서 유두부종 안저검사를 해보면
출혈도 있고 이 눈 안에 유두가 너무 많이 부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이들 시야결손이나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견되면 뭐 즉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과 안저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아세타졸라마이드라고 그 뇌척수액을 생산을 줄여주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면 그러면 호전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이런 두통이 있거나 애들이 시야결손을 얘기하거나 뭐 이 TV가 두 가지로 보인다,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인다 하기 전에 미리 이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안저 검사를 해서 두개내압 상승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발성 두개압 내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이 두개압이 정상화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저용량의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골두 골단분리증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중단을 해야 되고, 정형외과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 대퇴골두가 완전히 괴사되는 것을 막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성장이 급가속할 때 꼭 성장 호르몬 치료 안 한 애들도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쩔뚝거리거나 무릎이나 허벅지, 고관절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아유 너 키가 크느냐고 그런 거야 라고 단순히 오인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성장 호르몬을 치료하면 근육의 힘, 뼈의 길이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맞춰서 증가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던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숨겨져 있던 갑상선 저하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 호르몬 치료하다가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면 보충하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헤모글로빈 A1C라는 것을 검사해서 혈당이 높아지진 않는지, 특히 비만이나 가족력에 있는 환자들, 파라도윌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의 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척추측만증은 성장 호르몬이 직접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뼈가 급속히 성장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휘면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프라드-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 뼈의 급속한 성장도 문제지만 근력이 약화됐다가 근력이 강화되면서 균형적으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기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척추측만증이, 기존에 있던 척추측만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성장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코르티졸, 이 스테로이드 대사가 변화돼서 부신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도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합병증 발생했을 때 신속해서 대처해야 되는 거.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 시야가 흐려지는 걸 호소한다? 아니면 복시라고 하죠.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안저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성장 호르몬을 중단하고 신경과와 협진해서 이 CSF 뭐라고 하죠? 뇌척수액 그 생산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이 쩔뚝거리면서 걷는다? 무릎이 아프다?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 이거는 성장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골반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적으로 고정을 해야지 시간이 늦어지면 이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프라드-윌리 증후군 환자에게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경우에는 없던 아이들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중단하고 임의효과적인 치료를 해서 핍이라고 하죠. 잘 때 이렇게 산소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혈당이 상승하는 거에서 대비를 하는데, 요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병용을 하거나 또 식단을 조절하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 호르몬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일단 뇌압 상승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고관절 골단 분리증이 발생하거나, 이미 있던 악성 종양이나 백혈병이 재발된 것, 아니면 발생한 것을 확인했을 때, 또 프라드 윌리 증후군 환자한테 중증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는 호흡기 감염이 심했을 때,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다발성 외상을 입었거나 수술 전후나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원인 미상의 심한 두통 발현 시에는 일단은 중단을 하고 안저검사나 이 뇌척수액 뇌압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고혈당을 발현했을 때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식단을 조절해서 계속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키 크는 주사로 오인해서 그만 맞춰야 됩니다, 그만 맞춰야 됩니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1년에 2cm 미만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에 계속 투과하게 되면 그때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뼈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용량을 다시 조절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겠죠. 성장 호르몬 치료는 언제 중단을 할까요? 성장판이 완전히 융합이 돼서 더 이상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1년의 성장 속도가 2cm 미만으로 감소해서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을 매일같이 투여할 이유가 없을 때, 또 원하는 최종 신장에 도달했을 때, 또 뭐 다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신장이 됐을 때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에 투여를 했는데, 성장 호르몬 투여를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또 다른 재평가 후에 투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두통이나 복시 없이 양안의 시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 뭐 흐릿하게 보인다, 두 개로 보인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 참 고맙겠는데, 그렇지 않고도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투여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선제적인 안저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안저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들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두통 있는 아이들, 시력 이상 있는 아이들 성장 호르몬 반드시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사 후에 재개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투여를 받고 있는 아이가 무릎이나 허벅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쪽에만 사진을 찍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고관절 골단 분리증을 의심해서 거기에 맞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제대로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진하고 방치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키를 크게 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약제들하고의 관련도 있을 수 중요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나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성장 호르몬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또 부작용이 오히려 또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진단 지연의 비가역적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단을 못 해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 투여를 하는데 아이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얘가 14살인가 그랬는데 시력을 재봤는데 시력이 0.8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단순 근시겠지라고 했는데 비가역적으로 시력 손상이 되고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 그래서 성장 호르몬 키 좀 키우려고 하다가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 중이다. 그 다음에 뇌압 상승이나 유두부종, 시야 결손에 대해서 검사해 주십시오 하는 보호자분들도 아셔야 되고, 응급실 의사들, 또한 소아과 의사들, 내분 의사들, 안과 의사들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꼭 긴장해서 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환자입니다. 실제 환자. 11세 여아가 특발성 저신장으로 BMI는 정상이고 3개월간 성장 호르몬 투여했는데 6주 전부터 경도의 두통, 심하지 않은 오른쪽에서 귀에서 울림소리가 있고 양쪽 눈이 약간 흐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력 저하가 뚜렷하지 않아서 0.8 정도네요. 그래서 단순 근시로 오인될 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시신경 유도 부종과 출혈이 발견돼서 요추 천자를 해봤더니 그 뇌압이 26으로 상승돼 있어서 이 두개뇌압 항진증을 확진을 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아세타졸라마이드를 4주를 경구 투여했더니 증상은 호전됐는데 다행히 이 환자는 2년 경과 후에 완전히 호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없어도 시야 흐림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안전 검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 초기 무릎 통증이,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애가 초기에 무릎 통증이 있어서 12살짜리 비만한 나이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인해서 1년간 치료 중에 급성장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어디 다친 데도 없는데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보호자는 성장통이겠지 그러고 네가 키가 커서 그래 라고 하고 방치했습니다. 무릎 엑스레이 찍었더니 정상인데 애는 계속 절고 다닙니다. 고관절의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단 분리증이 확진이 돼서 바로 성장 호르몬 중단하고 정형외과 응급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비만 환자에서 성장 호르몬 투여할 때 반드시 고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키 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성장 호르몬 치료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